오늘은 이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아무래도 이 내용이 좀 공부에 가까운 내용이다 보니까 좀 길고 좀 지루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실 분이 뭐 몇 분이나 계실까 싶긴 한데, 그래도 정말 절박한 마음에서 이혼 소송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혼 소송 절차는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 종류도 그 사건마다 막 별의별 게 막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당사자분들이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막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너무 뭐 지나치게 파헤치면서 막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 자신이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변호사한테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 대화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사건을 맡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좀 긴장을 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피치 못하게 가정 파탄이 났고, 그리고 상대 배우자하고 합의가 전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분들,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봐주세요.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은 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하시기 쉽게 이혼소송 소장 접수하면서부터 이 판결이 날 때까지 이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원고, 이제 소송을 시작한 사람이죠. 원고가 이제 소송을 시작해서 그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 피고한테 한 2주에서 3주 정도 그 기간 안에 이 소장이 상대방한테 송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부재 중이거나 그 송달물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고의로 이 집배원분이 방문할 때 문 안 열어주고 없는 척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소송 올 걸 알고 그 소송을 지연을 시키는 거죠. 이럴 때는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고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피고 입장에서는 이제 이혼 소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내문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라 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일은요,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불변 기일이 아니고요,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그래서 꼭 30일 안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서 막 주장을 한답시고 막 서류 내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판사님이 그렇게 좋게 안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30일을 넘겨야 될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제출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30일을 넘긴다 하더라도 그 소송이 그 원고가 청구한 대로 그대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답변서까지 이제 제출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 조정기일이 잡히거나 아니면 첫 재판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조사를 먼저 잡히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어느 게 먼저 잡히든 간에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나는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건이 뭐 특별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특별한 뭐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거나 뭔가 잘못돼서 그래서 그 기일이 뭐 가사조사 먼저 잡히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일단은 조정기일이 잡혔을 때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조정기일이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당사자가 무조건 참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하고 어떤 양육권 문제, 뭐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 문제를 서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이 상대 배우자 만나는 게 껄끄럽고 싫다라고 해서 안 나가버리면 변호사가 마음대로 가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으면 그 안에서 변호사 혼자 참석을 해서 협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잠깐 나와서
당사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상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 진행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아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변호사님과 함께 같이 참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이혼 소송은요,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이유, 이 조정 전치주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이 안 될 때, 그리고 상대방이 송달을 받아도 그 조정기일에 참석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누가 봐도 도저히 이 사람들은 조정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될 때, 이 세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요, 다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조정기일날 당사자가 참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 이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 변론기일이 잡혔을 때, 그때는 당사자는 법원에 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자기 자신의 변호사님만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변호사님이 안 계시면 참석을 당연히 해야겠죠. 아무튼 원고가 이혼소장을 제출을 하고,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게 조정기일이 됐던 일반 변론기일이 됐던 둘 중 하나가 이제 잡히게 되고, 만약에 조정기일날 조정이 성립이 되면 재판은 그걸로 끝나요. 이걸 임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임의 조정이 돼버리면요, 재판이 그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못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그냥 조정하면 나중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사인하고 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강제 조정, 파해 공고 결정, 이걸 내렸을 때는 그 결정문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 꼭 잊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변호사님이 계시면 같이 얘기를 해서 알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변호사님들도 깜빡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 설명을. 그리고 서로가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고 하면서 설명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는 나중에 이의 신청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변호사가 옆에 있어도 그거 다 사인하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싸우는 사무실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이 걸린 일이잖아요. 그때 가서 당신 탓이네, 누구 탓이네, 이런 얘기하면 뭐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해도 자기 자신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조정도 안 됐고, 이제 가사조사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 가사조사는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평균 3회 정도를 합니다. 이 3회 정도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정 파탄의 원인,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제 이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재산 분할,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그 아이의 양육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 3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길게 잡아서 두 번에 끝내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고가 나 이혼 절대로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사 조사를 하는 그 중간에 부부 상담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 부부 상담은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부 상담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걸 평균 10회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10번이나 가야 돼? 이게 아니고요.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따로따로도요, 다 1회 다 거기에 포함이 돼서 정작 자기가 가는 건 평균 5번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나는 이혼을 하려고 소송까지 걸었는데 무슨 부부 상담이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너도 이혼을 할 거면 이 정도 성의는 보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원고 입장에선 자기가 불리해질까봐 마지못해 그 부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노력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자기들 사비 들여서 가는 부부 상담하고는 달라요. 꼭 화해 목적으로 하는 부부 상담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원고 입장에서는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또 피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한다고 해서
꼭 유리해지고 불리해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각자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다 끝나면 다시 이제 법원 가사조사가 진행이 되겠죠. 거기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재산분할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혼을 만약에 원치 않는 피고라면 이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이혼을 하지도 않을 건데 재산분할 이야기는 왜 하지? 이거 이혼시키는 건가? 이런 불안감을 갖고 또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법원에서는 모든 조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각을 시키냐 안 시키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무슨 양육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 너무 갖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양쪽에서 양육권이 팽팽할 때 대부분 많이 그러시거든요. 서로 내가 키운다, 너는 못 키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이 가사조사관이 이제 각자 양쪽 집에 찾아가서 양육 환경 조사를 합니다. 물론 한 집에 살면서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따로따로 살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사관이 이제 양쪽 집을 찾아가죠. 찾아가면은 일단 그 주변 환경, 주변의 아이의 연령에 맞춰서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그 근처에 뭐 병원 같은 건 많은지, 그리고 또 어떤 문화시설, 그리고 또 방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지낼 방을 한번 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때 만약에 아이가 있는 상태의 집을 방문을 한 거면 아이하고도 가볍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보조 양육자 역할도 중요해요. 왜냐면 엄마 아빠는 주 양육자시고 이제 뭐 할머니, 뭐 이모 이렇게 보조 양육자 분이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엄마나 아빠는 낮에 일하러 나가고, 그러면 아이가 뭐 유치원에서 오던 뭐 초등학교면 일찍 끝나고 오던 어쨌든 아이를 좀 보조해서 보호해 줄 그런 보호자, 그러니까는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보조 양육자하고 아이하고의 관계도 살펴보곤 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가사조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이 가사조사관이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판사님한테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그거를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그런데 이 가사조사 보고서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람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됐던 우리가 됐던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도 못 보고 판사님만 보게 하는 거. 사실상 그게 중요해요. 이 누구나 열람이 되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뭐 상대방을 아주 나쁘게 묘사하지도 않고 뭐 한쪽 아주 좋게 묘사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판사님만 보는 그 조사 보고서가 이제 무서운 거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니까. 그거는 판사님 외에는 아무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자기가 진심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라면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뭐 없는 사실이 뭐 나오거나 뭐 정말 내가 잘했던 있는 사실이 없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게 가사조사할 때 있잖아요. 이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 가사조사는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신구 선생님 나오셨던 그 뭐더라, 그 장미의 전쟁, 그 하여튼 드라마 있었잖아요. 뭐 4주 후에 뵙겠습니다 하는 드라마. 이제 그런 식처럼 이제 부부가 그동안 자기가 이제 살아온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는 양쪽 변호사는 없고 이 부부 당사자만 나와서 조사관하고 셋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떠신 분들이 있냐면 상대방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서 막 이런 사람들, 기가 막혀 막 이런 사람들,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꾸 끼어드는 사람들, 화를 내면서. 이렇게 되면은 조사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평소에도 이렇게 살아왔겠구나 라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자기가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사조사관님이 얘기할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우리 의뢰인분들하고 이제 가사조사를 하러 가는 날, 그 전날이나 전전날 뭐 직접 오시든지 아니면 통화로 얘기하면서 주의사항을 좀 제가 몇 가지 이제 드리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대방이 얘기할 때의 태도,
이런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까 사람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사 조사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오면서 어머, 내가 이 얘기 안 했네. 아이고, 내가 이걸 까먹었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해놓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수첩에 그냥 제목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월 며칠 날 술 먹고 때렸을 때, 뭐 몇 월 며칠 날 뭐 했을 때, 그냥 요것만 목록만 좀 해놓고 보면 자기가 그거 보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까먹고 얘기 못하는 내용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에 메모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에 이제 적어가도 되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핸드폰에다가 적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메모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혹시라도 이 조사관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불성실하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조사관님이 학교 선생님이라 너 왜 핸드폰 내놔 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말을 안 하고 지적을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조금의 오해도 하지 않기 위해서 조그만 수첩에다가 메모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뭔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증거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나씩 보여주면서 얘기하시면 아무래도 얘기하는데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조사관님은 그 서류를 접수받지는 않아요. 그냥 보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프린터에서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라고 하면 핸드폰이라도 저장해놓고 그걸 하나씩 보여주세요. 그러면 조사관이 그걸 잘 안 본다 하더라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만 해도 신뢰도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 사람이 이랬어요, 저 사람이 저랬어요,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자기 변호를 하는 얘기처럼 듣기 쉬우니까 그런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가사조사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또 조정기일이 잡히거나 일반 변론기일이 잡힐 수가 있어요. 이 둘 중 하나가 잡힙니다. 왜냐면 이 조정기일이 1차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왜 2차적으로 또 하느냐. 가사조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내용이 이제 파악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어떻게 해든 간에 조정을 해보려고 시도를 또 합니다. 왜냐? 이 조정을 시도하려고 하는 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 가족 간의 분쟁이잖아요. 그 사이에 아이들도 껴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끝까지 재판 진행을 해서 더 사이가 안 좋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든 여기서만이라도 멈추게 해보려고 조정을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조정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판사님도 포기하시고 이제 일반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이 변론기일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뭐 3-4번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한 번 잡히고 이제 바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혼 소장을 보내고 가사 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지정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뭐 구명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어디에 땅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기타 상황에 따라서 이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내가 소송에서 유리한 이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행은 쭉 하지만 그 밑에서는 이런 밑작업을 계속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단 이제 뭐 상대방 재산 파악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양육비를 위한 소득 자료 이런 것도 파악이 됐다든지. 그런데 일단 그 전에 이제 재산 명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서로 각자 재산을 있는 대로 밝혀라라는 이 재산 명시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아니면은 뭐 상대방이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가 있고 얼마가 있다, 뭐 부동산이 뭐가 있다, 차가 얼마다, 뭐 보험이 뭐다 이런 거를 이제 다 제출해서 내게끔 돼 있어요. 여기서 그러죠. 저 사람이 거짓말로 써서 내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로 써서 만약에 내잖아요?
그러면은 과태료도 나오고요. 그리고 재판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한쪽 일방이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때 내가 보기로는 3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억밖에 없다고 그러네?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버리면 다 밝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받고 2주일이 지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이 소송이. 그런데 여기서 불복할 수 있잖아요. 나 이 판결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2주 안에 하셔야 됩니다. 그 항소장은 1심 법원, 그러니까 판결을 내려준 그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고요. 재판은 이제 항소심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소심도 이렇게 재판이 기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은 1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나오겠죠. 그런데 또 내가 항소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대법원 상고심입니다. 근데 이 대법원은요, 이 변호사가 참석을 하고 당사자가 참석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면으로만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 선고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건이 다 끝나면 이제 판결문, 그리고 확정증명원, 그리고 송달증명원, 이 세 가지를 들고 이제 관할청에 가셔서 이혼 신고하시면 이제 그걸로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들 이제 기본 증명서를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친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로써 이제 모든 절차가 다 끝이 났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절차들은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절차가 툭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절차가 생략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일반적인 상황을 갖고 그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건 좀 참고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혼 소송이 조정으로 끝나면 뭐 빨리 끝나면 4개월, 5개월 안에도 끝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한 1년, 더 가서는 뭐 2년 넘는 것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1년, 뭐 2년 한다고 해서 아주 치열하게 1년, 2년 동안 내가 막 저 사람하고 계속 끝없이 법정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중간 뭐 법원에서 뭐 휴정 기간도 있고 또 사실조회를 보냈는데 아직 안 와서 기다리는 기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되는 거예요. 뭐 이 사건이 집중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열리면서 맨날 만나서 법정 싸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는 그럽니다. 대부분 이제 의뢰인분들한테 그냥 잊어먹고 있으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기고 하면 갑자기 내가 연락해서 큰일 났어, 이거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 안 하고 미리 다 얘기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이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편안하게 일상생활 해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은 이분들도 이제 소송 초반에는 온갖 신경이 다 이쪽으로 쏠려 있다가 점점 좀 일상생활에 이제 집중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평온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튼 오늘 이 긴 내용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하는 결과 꼭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